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운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환 위기가 터지면 흔들리는 세계 경제 그리고 국내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이 외환 위기하고 내환 위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어떤 위기가 더 무섭냐, 거대하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외환 위기라는 거는 대외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돼 가지고 이 국내에 있는 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타격이 있는 현상을 외환 위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1997년 하반기나 2008년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휘청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적 위기를 우리는 외환 위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내환 위기라는 거는 세계적인 위기 또 달러와 관련된 위기 이런 부분의 위기가 아니라 그냥 국내 사정, 즉 나라 안의 사정이나 우리 집안의 걱정, 우환거리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는 거, 이런 위기를 이제 내환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012년부터 2017년 동안 5년 동안 기업 소득은 매년 14.6%가 증가가 된 반면에 우리의 가계 소득은 4.9%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거고요. 기업의 법인세 비중은 23.3%에서 21.5%로 국민들의 소득세 비중은 22.0%에서 28.2%로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업 소득은 증가되고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기업의 법인세, 세금은 줄어들고 국민의 소득세 비중, 즉 세금은 늘어나고 이게 현재 우리의 실정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정규직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비정규직, 임시직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던 이 취업률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자연히 자영업자들의 그 장사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 지금 5년 동안의 실정인 이러한 실정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 2년 동안은 그래도 버텼죠, 저희들이. 근데 왜 버텼냐 하면 이거는 반도체 수출이 그나마 급속하게 증가가 되는 바람에 수출 부분에 대해서 잘 버틴 거고, 내수 경기 중에는 그나마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건설 경기가 호조, 즉 양호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국내 경기가 좀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이 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이 경제 정책을 내세우고 이 최저임금이 급상승하게 됐죠. 이처럼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1년, 2년 전부터는 갑자기 이 식당들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제 휴식 시간을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2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는 거. 물론 요 시간대에 손님이 많이 없겠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급상승하게 됨으로써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2시간 동안 휴식 시간이므로 2시간 동안은 임금을 책정을 안 하겠다. 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인 주문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가게들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국적인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그냥 국수집이 됐든, 백반집이 됐든, 이제는 무인기계를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안 쓰겠다는 거죠. 결국 급격한 인건비의 상승은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경영 효율성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고 무인화 주문 시스템 이런 걸 구축하고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니는 직업마저 그만두라고 하는 즉 고용을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소득 주도형 경제성장,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는 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는 결국 일자리만 감소시켰다. 그리고 노동자들이나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대학생, 결론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더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와중에 이 정부는 현재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물론 이 대출 규제의 목적은 정부 입장에서 하나예요. 뭐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해놓고 은행에서 대출 규제하는 거, 이것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신협이나 금고에서도 새마을금고 이런 부분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진짜 서민들이 돈이 필요해서 보험 약관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요 보험료를 담보로 한 약관 대출, 생활비에 보태 쓰기 위해서 약관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나요? 아니 어떤 누가 보험 약관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약관 대출을 받나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총 대출에 보험 약관 대출도 포함을 시킴으로써 이제 서민들이 쉽게 대출 받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금융 약자들, 돈 없는 사람들, 좀 자영업자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의 생계형 대출까지 금지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하고 보험회사에서도 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는 뭐다? 사금융 가라. 즉 고이자 가라. 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출 규제로 인해서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 물론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가하게 상승했다면 부동산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양도소득세 강화, 보유세 강화, 투기 가해지구 지정, 대출 규제 등 등등 해가지고 계속 부동산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거래량은 급속하게 감소가 됐고 미분양 아파트가 서서히 증가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요 와중에 이 정부의 생각대로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해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밖에 하락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뭐다? 철저한 양극화 시장이 더 초래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요. 미국과 중국에 이제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국한테 질 수 없다. 그 미국이 너무 가하다. 나는 그렇다면 신냉전기를 불사하겠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고려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즉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사정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국내 사정을 보면 수출은 감소되고 있죠. 부동산은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죠. 여기다가 경기는 악화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이게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인다. 즉 앞이 좀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국내 사정이 왜 희망이 안 보이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앞으로 저성장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아이들은 많이 안 낳는다는, 즉 저출산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다가 인간의 수명이 계속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가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양극화, 이 양극화 중에서도 철저한 양극화 시대가 계속 도래가 되는 거고, 수출이 안 되고 있고, 비정규직은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저성장이고 저출산이고 고령화고 고실업률이고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희망이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산업 경쟁력,
소비는 축소되고 있고 투자도 축소되고 있고 고용은 안 되고 있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제가 보기에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즉, 세계적인 경제 흐름도 그렇고 국내의 경기 흐름도 그렇고 희망이 안 보인다. 이 말이 아마 신뢰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국책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GDP 성장률입니다. 빨간색 박스로 보시면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 요거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죠. 즉 2018년도에는 2.7%였는데 내수도 그렇고 수출 모두 축소가 돼서 2019년도에는 2.4%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상은 2020년도에는 2.5%를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출과 설비 투자를 봐더라도 이 설비 투자와 기계료 투자, 이 네모난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설비 투자,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있는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 투자를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면 기계료 설비 투자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화면인 이 건설 투자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건설 수주와 건축 착공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말할 필요가 없죠. 2018년, 2019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용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파란색을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색을 보세요. 2015년도에 비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서서히 우하향 쪽으로 점차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제조업 고용과 평균 가동률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역시 2015년과 2019년도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우하향 곡선으로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 자료들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암담하다.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보다 더 무서운 내환위기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국책기관이지 않습니까? 요 KDI의 내년도 전망을 그냥 압축을 한번 해보면 위험 요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정도 등의 우리 경제 성장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요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반도체 수요 회복이 과연 쉬울 것이냐 다소 걱정이 되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 등이 하방 위험으로 사회 안정망 강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확산은 상방 위험으로 작용이 된다. 쉽게 말해서 뭐 최저임금 인상되고 노동시간 단축되고 노동시장 정책 변경의 부작용이 이제 사회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우리나라 사정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달러 보유액이 지금 4천억대 아닙니까? 이 4천억 정도의 달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외환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단기적인 유동성 자금이 없음으로써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러는 어느 정도는 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터질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는 점은 오히려 내환위기를 더 걱정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는요, 국가가 망한 거잖아요. 근데 웃긴 것은 국가가 망해도 사람들은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환위기라는 거는 우리 집에 폭탄이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요게 저는 더 무섭다는 얘기예요. 즉 외환 위기라는 거는 국가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인데 각 개인들은 그나마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나마 좀 유지를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살아가면 또 그나마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내한 위기가 터졌다. 그 내한 위기가 우리 집에서 터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환 위기보다 내환 위기, 즉 우리 집에 뭔가 문제가 터졌다. 요게 더 암담하고 더 무서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환 위기가 터지면 가장 불안한 사람들은 누굴까? 뭐 당연한 거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들. 임시직, 계약직, 자영업자, 중소기업. 말 그대로 우리 서민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앞으로도 발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를 뛸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칫하다가는요, 그냥 가정이 무너지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단계. 처음에는요, 뭐 통장, 예금이 됐든 적금이 됐든 해약을 해요. 두 번째는요,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상가를 담보로 잡히고, 저리에 대출을 받다가, 이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용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카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는 고금리인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개인이 파탄에 이르는 이런 단계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가장 무서운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국가가 부도나든 뭐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도 월급 줄 돈이 없다. 이런 부도가 나든 그건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그 사건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거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거, 요거 자체가 굉장히 더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한번 무너지면 가정은, 개인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요런 와중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지금이 기회다.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식은 무릎에서 사는 거야. 지금이 기회야. 부동산, 급매물에 주워 먹어야 돼.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겠죠. 1997년도 하반기를 봐라. 2008년도로 봐라. 그때 사서 모은 사람들은 지금 돈 벌었다. 이런 결과론을 가지고 지금이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1997년, 1998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물론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 당시에 사신 분들이 지금 많은 수익이 났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나마 경제 성장률이 높은 고성장 시대였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 시대라는 얘기고 저취업률 시대라는 얘기고 비정규직 또 임시직 요런 시대라는 얘기예요. 취업이 안 되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서 올랐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 서울부동산을 샀다. 그럼 서울부동산이 언제 반등했습니까? 2014년, 15년도부터 반등하지 않았나요? 그럼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6년 내지 7년이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동반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6년, 7년 동안 기다릴 수 있다면 사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논리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중요한 거는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더 떨어질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공격적인 투자는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내환 위기를 극복하는 이게 세 가지 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수, 두 번째는 자강, 세 번째는 자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수를 보면 즉
스스로가 지켜라. 즉 스스로 지켜라. 본인을 지키시고 본인 가정들을 지키시고 본인의 돈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요게 내환위기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기를 지키세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세요. 그 다음에 자강. 스스로 강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강해져야 되고 내가 재테크 지식으로 더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요 내환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자조. 자기가 자기를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에게 격려를 해주세요. 그나마 이 정도로 살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본인이 본인에게 격려를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자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자조라는 단어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싶어요. 스스로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칭찬을 하고 나를 꾸미고 나를 가꾸고 나를 챙기고 나를 직원보다 더 훌륭하게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외환위기가 터지든 내환위기가 발생하든 본인과 가정을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꽃 좋고 열매도 만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세, 내가 이러 바다에 가나니.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